안녕하세요 여러분. 에듀윌에서 ERP 정보관리사 회계를 담당하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 2022년 3월에 시행이 되었던 2회차 시험을 풀이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회계 이론과 실무가 있다면 이번 시간은 이론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정보관리사의 경우에는요. 이론과 실무를 같은 날 시험을 보는데요. 이론에 대한 시험이 먼저 치러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프로그램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실무에 대한 시험이 치러지는 방식이죠. 자, 이론에 대한 풀이만 해드리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론은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신다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론을 보실 수 있고요. 실무에 대해서는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우리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이론에 대해서는 제일 첫 번째 도입의 예상 효과로 옳지 않은 것, 즉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파트인데요. 총 5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한 문항당 2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체 10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도입의 예상 효과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잖아요. 우리가 보통 ERP를 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간과 비용은 모두 줄이려고 우리가 ERP를 도입하는 거겠죠? 도입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면 이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닐 거예요. 자, 그래서 리드타임이 증가한다. 얘가 틀렸습니다. 리드타임은 감소해야 되겠고요. 이 결산 작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단축이 되어야 하겠죠. 자, 그 외에 고객 서비스가 개선이 된다. 우리가 ERP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고객 만족과 기업의 이윤을 최대치로 올리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고객 만족이 최대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로 들어가고 있죠. 자, 통합 업무 시스템 구축. 항상 ERP는 통합이라는 단어에 주의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ERP 의미에 대한 설명 중 기업의 경영활동과 연계해서 볼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산업별 베스트 프랙티스를 내재화해서 그래서 선진 업무 프로세스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이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ERP 도입하는 이유가 혁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을 한다. 맞아요. 우리 ERP 하면 항상 통합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꼭 눈을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RP는 패키지화되어 있어서 신기술을 도입하여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자, 여러분들 이 신기술 도입이 어렵다고 한다면 ERP를 도입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는 앞으로 신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계속해서 새롭게 등장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기업 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ERP를 도입하는 것이죠. 자, ERP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주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 IT 중심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도록 한다. 맞아요. 결국에 여러분들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만 계속해서 집중하시면 곤란합니다. 업무의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IT 중심에서 우리가 IT 전문가들만 데려다가 ERP를 도입하게 되면은 성공적인 구축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단점들도 있죠. 자, 최고 경영층이 프로젝트에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중간에 멈추지 않겠죠. 자, 회사 전체적인 입장에 통합적 개념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있고요.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 업무 방식만을 그대로 잘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한다? 아니죠. 현재 업무 방식을 당연히 가져가면 좋겠지만 근데 그게 별로 혁신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 고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업무 방식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건 틀려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지문에 조심하시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현재 업무하는 내가 스타일을 계속해서 고집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스타일 고집은 안 돼요. 자, 하지만 현업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 맞아요. 현업이 뭐예요? 현재의 우리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들 그거 위주로 우리가 ERP를 진행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 스타일만을 고집하시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보기에 내용은 ERP 구축 절차 4개의 단계 중 어느 단계이냐라고 했을 때요. 이제 우리 회사에 맞는 데이터를 프로그램 안에 넣어놓고서 시범적으로 돌리는 건데요. 이건 바로 마지막 구현 단계입니다. 자, 분석 다음이 설계, 그 다음에 구축,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의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구현 단계에서 드디어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넣고서 시험 가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입을 목적으로 ERP 패키지를 도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BPR과 ERP에 대해서 이 연관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다 라고 해서 이 경영 혁신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BPR이라고 하는데요. 같이 병행을 할 수도 있겠고요. ERP 패키지에 맞춰서 BPR을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BPR 하고 나서 ERP를 구축할 수도 있어요.
항상 경영혁신이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기존 업무 처리 방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타일을 계속해서 고집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영혁신과 ERP인데요.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과목 공통입니다. 1급, 2급 모두 다 공통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숙제하고 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회계뿐만 아니라 인사, 생산, 물류를 준비하신다고 하더라도요. 이 내용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만 제대로 학습을 한다면 문제가 어렵지 않게 풀릴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번 학습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애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3개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정리 잘 하셔서 꼭 반드시 여기는 기본 점수를 깔고 가는 파트로 여겨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6번부터 객관식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여기부터의 객관식 문제들은 점수 배점 3점이고요. 주관식은 4점입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가 나와 있는데요.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을 때 요 12월 31일 일정 시점을 나타내는 건 재무상태표이고요. 나머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에 대해서는 모두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이 아이는 자본변동표는 일단 틀렸죠. 자, 그 다음 정태적이다, 동태적이다 라고 합니다. 정태적인 것은요, 멈춰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동태적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움직임을 표현하면 동태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을 나타내는 일정 시점, 그 상태 그대로 멈춰라 해서 딱 땡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멈춰있는 상태, 정태적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정태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발생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발생주의다라고 해서요. 이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재무상태표에 이런 자산과 부채 항목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역시나 손익계산서에도 그래서 당해년도에 경과된 부분만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수익으로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미경과된 부분은 내년 후에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죠. 자, 그런데 현금주의는 발생주의로 하지 않아요. 이 발생주의 반대 개념으로 현금주의가 있는 건데요. 현금의 입금과 출금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장부를 기록하는 방식이죠. 이 현금주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잘 봐주셨으면 하는 게요. 아무래도 이 현금 흐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당연히 현금의 입금과 출금에 따른 흐름도를 이야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재무상태표였습니다. 재무상태표만 올바르게 표현했고요. 나머지들은 약간씩 다 오류가 있었죠. 자, 7번 갑니다. 자본 계정 중 주주와의 자본 거래로 인한 발생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주주와의 자본 거래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자본금도 있고 자본 잉여금도 있고 자본 조정도 있습니다. 자, 가장 기준이 되는 지점이고요. 주주와의 자본 활동을 통해서 회사가 얻어진 플러스 그다음 자본금과 자본 잉여금으로 넣을 수 없는 요소들에 대해서 넣는 거라 마이너스 차감 성격들이 주로 많다고 했고요.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다가 이익 잉여금으로 이렇게 자본은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잉여금에 대해서요. 주주와의 자본 활동을 통해서 생긴 잉여금 그리고 영업활동을 통해서 생긴 잉여금 이렇게 잉여금을 구분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잉여금 구분 원칙에 따라 작성을 했다라고 했을 때 감자차손이다 라고 한다면 감자차손은 지금 자본 조정 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익준비금이다 라고 하면 이익준비금은 이익 잉여금 쪽에 들어가는 법정 적립금이고요.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라고 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 라고 하면은 자본 잉여금이죠. 자, 요 아이들이 세트로 이렇게 같이 묶이게 되기 때문에 이 이익 잉여금과 관련된 내용인 이익 준비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개정 과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에서 라에 관련된 항목으로 적절한 단어를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 자,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에 해당합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요. 자본 잉여금이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자본 조정입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다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바로 자본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번에 대해서 자본 조정, 자본 잉여금 나와 있는데 지금 기억, 니은, 디귿에 자본 조정이 아무도 없어요. 아,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은 무조건 다 틀렸구나. 결국에 라번액,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던 거죠.
자, 자본의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자주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9번 갑니다. 보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해당하는 것. 자, 거래 사건이나 그리고 환경에 기업이 미치는 재무적 효과를 현금이 수취되거나 지급되는 기간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자, 현금이 들어왔을 때 입금, 지급됐을 때 비용, 이렇게 현금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은 현금주의.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 기록하는 거다. 반대의 개념인 발생주의.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현금주의 아니라 발생주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기에 순액주의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순액주의는 사실 우리가 처리하지 않는 방법이죠. 우리는 순액주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요. 총액주의다라고 해서 수익과 비용을 내 마음대로 상계 처리하지 말고 그 다음 자산과 부채를 내 마음대로 순액으로 표시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전체 총액을 기록하라는 총액주의죠. 자, 구분계산 원칙은요.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이다. 이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에 플러스 영업의 수익 마이너스 영업의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다. 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법인세 비용이 바로 당기순이익이다 라고 이렇게 각각의 활동별로 구분해서 기록하는 방식이고요. 수익 비용의 대응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감가상각이라든가 대손상각처럼 그에 대한 효익을 얻었을 때 대응하는 비용을 인식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의 인식을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인식하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연도 말에 결산을 하는 주식회사 무릉의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계정이 다음과 같다. 당기 말에 계상해야 되는, 자, 당기 말, 당해년도 말에 계상해야 되는 외상 매출금의 대손 상각비 그리고 대손 충당금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대손 충당금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게 되는 금액이겠죠? 재무상태표에 들어가게 되는 금액은요. 이 외상매출금 잔액에다가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걸 넣어줄 텐데요. 자, 외상매출금은 1,500이고요. 여기에 1%에 해당하는 걸 충당금으로 넣는다고 했으니까요. 1%는 15만 원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말에 들어가게 되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15만 원이다 라고 답이 있어야 되니까요. 1번, 2번 보기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15만 원을 설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외상 매출금에 대한, 즉 매출채권에 대한 잔액에다가 대손율을 곱한 만큼이 재무상태표에 들어가는 대손충당금이다 라고 나온 거고요. 보충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대손충당금 잔액을 차감하셔서 나오는 결과값이 바로 손익계산서에 내가 대손상각비로 넣어줘야 될 금액이겠죠. 자, 그러면 기존의 대손충당금 잔액 결산을 하기 전에 잔액이 얼마냐 라고 해서 봤더니요. 기초에 7만 5천 원이 있었고요. 외상 매출금으로 3만 5천 원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3만 5천 원을 이렇게 줄이시게 되면은 이제 남아있는 잔액은 4만 원만 남아있는 상태죠. 자, 대손충당금이 4만 원 남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기록을 해보시면 아하, 기말 결산 때 내가 처리해야 되는 금액이 15만 원이더라. 그런데 기존에 얼마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대손충당금으로 4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금액이 아니죠. 대손충당금 잔액이 4만 원 있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처리하게 될 금액은 얼마이구나? 11만 원이구나.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잔액이 4만 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11만 원을 추가로 대손상각비로 설정하시고 대손충당금은 이렇게 15만 원이 기록해 준다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보충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 그리고 재무상태표에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는 대손충당금의 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11번입니다. 차변의 계정 과목을 매출채권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 자, 차변의 매출채권을 쓴다라는 게 여러분들 이 매출채권이다, 즉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러움을 쓴다라는 거잖아요. 자, 매출채권을 차변에 갖다 쓴다라는 건 내가 대변에 무언가를 매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회사에 주된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했을 때 쓰는 표현이겠죠.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요. 이 상품이나 제품을 매출했을 때만 매출채권을 쓸 수 있는 거지 여기에다가 유형자산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나 기계장치나 비품은 안 된다라는 점 꼭 조심해 주세요.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건물이나 뭐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주된 업종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죠. 부동산에 대한 매매하는 업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가 상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종합병원이 현재 사용 중인 건물. 여러분들 이건 뭘까요? 종합병원이 현재 사용 중인 건물. 이거는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유형자산을 다른 회사에게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대변인 상품 매출이 아니라 건물이에요. 건물. 매출채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미수금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벌써 나왔고요. 이번에 제약회사가 판매용으로 생산한 자, 이게 중요한 거죠. 판매용으로 생산을 했다는 건 우리 회사 주된 상품이다 혹은 제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에 차변에 매출채권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자, 건설회사가 분양 목적, 이 회사의 주된 영업 목적이죠. 그래서 건설한 아파트를 청약자에게 외상으로 분양 판매했다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내 회사의 주된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일반적 상거래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는 매출채권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선박 제조회사가 이전에 수주한 선박을, 그러니까 내가 배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죠. 그러면 만들어진 배 팔려고 만든 거죠. 역시나 재고자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된 영업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유형자산으로 볼 수도 있고 재고자산으로 볼 수도 있더라. 재고자산으로 보면 매출채권을 쓸 수 있지만 유형자산으로 보게 되면 매출채권이 아닌 미수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다음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공통적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절한 용어를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나옵니다. 우리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저가법이라는 걸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격과 순실현 가치라는 걸 이용을 해서 둘 중에 더 낮아지는 쪽에다가 가격을 인식하고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 라고 이렇게 쓰고요.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과 평가 손실을 만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 원가 쪽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재고자산에 대해서. 왜? 가격이 떨어지는 건 내가 이 장사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판매를 못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 장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정도의 희생이 매출을 위해서 재고를 보유해야 됐었고 그 다음 그 남아있는 재고들의 가격의 손실은 피할 수 없더라. 그러니 매출 활동에 희생되는 거랑 동일하게 매출원가로 넣자. 자, 하지만 이렇게 희생했던 가격의 하락도요. 다시 나중에 회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매출원가에 가산했던 내용에 대해서 회복하게 되면요. 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한도로 해서 우리가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에 대해서 되돌리고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다시 되돌아왔다라고 해서 환입을 기록하게 되죠. 이 환입을 기록하실 때는요. 매출원가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 가산을 했다면 반대로 환입이 올 때는 매출원가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차감을 하셔야 됩니다. 자, 비용이 발생하는 장소 차변입니다. 손실이 발생했다는 건 비용이 증가했다는 거니까 매출원가라는 비용을 가산해 줬던 거고요. 반대로 다시 가격이 회복했을 때는 매출원가라는 비용을 차감해서 다시 플러스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자, 매출원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금방 찾았을 것 같은데요. 그 문장의 의미도 같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를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대요. 자, 정률법이다 라고 하면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그래서 미상각 잔액이라고 하고 곱하기 상각률인데요. 항상 1차 잘 안 물어보죠. 2차 물어보죠. 왜냐?
1차 연도에는 차감할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하러 갈게요. 여기서도 질문에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감가상각 비를 물어볼 때도 있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누계액은 1차 연도와 2차 연도의 합을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최대검가 지금 보시다시피 500. 자, 1차 연도에 대해서 보시면 500에 미상각 잔액인데 감가상각한 게 없으니까 누계액 차감할 게 없고요. 그대로 0.451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계산기 가지고 가셔서 500만 원에 곱하기 0.451 하시면 225만 5천 원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이 되었으면 이제 2차 연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00만 원에다가 마이너스 뭐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감가상각 누계 이제 드디어 생겼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미상각 잔액에다가 0.451을 적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500에다가 누계액 차감하시고 451 하시면 1, 2, 3, 7, 9, 95인가요? 995, 1, 2, 3, 7, 995가 되네요. 자, 1차 연도, 2차 연도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누계액을 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해 주셔야 되죠. 다만 이 최종값 원단위 미만, 1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할 것 했으니까 그대로 뒤에 95원은 차감하시고 그냥 900원이다.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1차와 2차를 다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5000 하시면 이렇게 했을 때 349만 2천원인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서 349만 2천원입니다. 2,900원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 두 개 더했으면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자, 이번 시험 문제는 함정이 참 많아요. 왜냐? 단순하게 1차, 2차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요 시점을 또 고려하도록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자, 1차 연도에서 감가상각을 할 때 1년을 모두 다 진행했다면 0.451이겠죠. 근데 1년이 모두 다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7월부터 12월 달까지 했을 때 우리가 12분의 6만큼만 진행을 한 거죠. 아하, 그래서 여기서 225만 5천 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1년치가 아닌 6개월치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는군요.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2255000 나누기 2 해서 12분의 6을 하시게 되면 112만 7,500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연도였고요. 두 번째 연도는 그럼 112만 7,500원에 0.451. 자, 근데 두 번째 연도는 12분의 6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2022년도는 어차피 1월부터 12월 달까지 12개월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500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정률을 계산해 주시면 요 금액이 174만 6천 그 다음에 400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1차, 2차 이렇게 각각 나왔고요. 우리에게 질문했던 건 1차와 2차를 모두 다 합한 현재 누계액을 물어봤습니다. 이 두 개의 금액을 다 합치시면 얼마가 되나요? 287만 6, 22, 3, 900원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2873900 이렇게 해서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14번입니다. 다음 중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자, 자본 잉여금이다. 역시나 이번 회차는 자본에 대한 구성을 진짜 좋아하는 회차였어요. 감자차손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이었고요.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이었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 잉여금입니다. 자본 잉여금은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 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고요. 이 중요한 질적 특성에 대해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질적 특성에 대해서 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배웠는데요. 어떤 회차는 신뢰성을 주관식 정답으로 요구하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목적 적합성이 이렇게 정답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산의 계정들에 대해서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나눠주래요. 자, 그러면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게 당, 재, 투, 유, 무, 기 이렇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수업을 들으셨던 커리큘럼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당좌 자산이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두 번째로 단기 투자 자산, 세 번째 매출 채권.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끼워 넣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당좌예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좌예금이 바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계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에 바드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재고자산에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량운반구는 유형자산에서 언급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좌예금 3번, 그 다음이 바드럼 4번, 상품 2번, 차량운반구 2번, 3, 4, 2,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로 입력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3, 4, 2, 1 정답을 이렇게 내용을 쓰셨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17번입니다. 자, 매출원가를 구하시오. 매출원가 구하는 문제 진짜 좋아해요.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고 할 때도 있죠. 자, 일단은 매출 원가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 그리고 매입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렇다면 매출 환입이나 매출 애누리는 필요하지 않아요. 매출 환입이나 매출 애누리가 나올 때는요. 우리가 순 매출액에다가 무엇을 차감해야 매출 원가를 차감해야 매출 총 이익이 나옵니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서 매출 총 이익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매출 총 이익을 물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순 매출액이 필요 없어요. 오로지 이제 매출 원가만 필요하게 될 텐데요. 이 매출 원가와 관련해서 계산을 하실 때는 T계정 가져다 놓고서 기초재고 20만 원, 그 다음에 기말재고 10만 원이 됩니다. 자, 여기가 순 매입액이다 라고 해서 들어올 거고요. 이쪽이 바로 매출 원가가 되겠죠. 자, 차변 대변의 합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보시면 총 매입액이 150에 매입 환출이 5만 원입니다. 자, 150만 원에다가 5만 원의 매입 환출을 빼셔야 그래야 순 매입액이 나오고요. 145만 원이겠네요. 자, 그러면 145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165만 원의 차변의 합계, 대변도 165만 원이 되어야 할 테니 10만 원의 기말재고를 차감하시면 155만 원이다 라고 해서 155만 원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관련된 계산하는 문제들 여러분들 자주 많이 풀어보실 수 있도록 교재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볼게요. 18번입니다. 자, 다음 중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과세기간에 적용한다. 맞아요. 내가 사용한 기간이 아니라 공급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구입했을 때, 자,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 사실에 대해서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 맞아요. 원칙은 일반이에요. 일반.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 소비세 반대는 개별 소비세라는 거 있거든요. 개별 소비세는 고가의 자동차라든가 우리가 뭐 사용하는 승용차,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명품, 아니면 뭐 향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 개별적으로 소비세가 붙어있는 물품이랑은 다르다. 부가가치세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물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세금이 붙어있더라. 자, 생산지국 과세원칙, 생산지국에서 상출된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소비지국에서 행사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따르고 있다. 자, 결론은 여러분들 잘 말해주고 있어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따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외국으로 수출할 때는 대한민국 세율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소비되는 나라의 세율로 따르고 있죠. 반대로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세율대로 어느 나라에서 오든 10%. 왜? 소비하는 나라의 세율대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율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최초 단계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한 번 과세된 부가가치는 다음 단계에서 과세돼요?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중복해서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 부과된 가치에 대해서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더라. 중복해서 과세되면 이게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인데요. 자, 매양의 유가증권 취득과 관련된 자료인데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자, 사실요.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저렴하게 매매를 하든 비싸게 매매를 하든 상관은 없는 내용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제시하는 게 있죠. 자,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즉 개인이에요. 개인, 어떤 특정 개인에게요. 이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저가로 매입했다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입금 산입하세요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가 3만 원짜리인데 왜 3만 원에 안 사고 2만 5천 원에 샀어요? 그렇다면 너가 취득한 자산은 뭐가 아니라 2만 5천 원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뭐까지 3만 5천 원의 추가적인 부분까지 해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든 뭐 어떤 매매 증권이든 어떠한 자산에 대해서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2만 5천 원에 취득을 했고 대변에 현금 2만 5천 원이 나갔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유가증권에 대해 이 세법, 법인세법은 특수 관계자 개인에게 이렇게 저가로 유가증권을 취득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산의 가치를 시가에 맞춰서 5천 원을 더 증가시켜서 자산을 시가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와 관련해서는 뭐 굳이 회계 처리를 할 수는 없지만 취득과 관련된 이익을 인식하도록 이게 세법의 관점입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세법의 관점은 이렇게 자산을 증가시키면서 취득과 관련된 이익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이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는 이런 거 우리 전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나 이런 데는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어요. 취득이 이런 거.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입금 항목으로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금에 넣어줘라. 그리고 유가증권에 대해서 이렇게 자산에 대한 증가분을 인식하니까 유보로 인식을 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가 법인세 소득처분에서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런 변화들을 조정을 할 때에는 유보라는 표현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제 장기할부나 이런 것들은 단기할부랑 달리 단기할부는 어땠어요? 물건이 인도가 되면 그대로 할부대금의 회수와 상관없이 매출로 공급으로 인식을 했는데 장기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이렇게 줬고요. 현금이나 외상 판매도 이제 인도한 때 그리고 무인 판매계는 무인 판매계에서 고객들이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아 마실 때가 아니라 현금을 모두 인출하는 때였죠. 자, 정답은 1번이었는데요. 상품권은 고객에게 인도되는 시점이 아니라요. 고객이 그 가져간 상품권, 구매한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상품으로 교환해가는 시기, 그 시기가 실질적 상품에 대한 매출로서 보셔야 됩니다. 자, 21번 다음 중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항목. 자, 부가가치세가 아닌 법인세입니다. 자, 직접세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고 해요. 납세자랑 담세자랑 일치하지 않아서 그거는 부가가치세의 특징일 뿐이지 법인세는 이렇게 직접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이 직접 자신이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한다는 거죠. 과세 권한이 국가에는 국세예요.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는데요.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회계에서 배우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그리고 인사파트에서 배우는 소득세는 모두 다 국세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소득세로서 보유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와는 대비가 됩니다. 자, 소득의 규모에 비례해서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여러분들, 우리 법인세는요. 이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억 이하에 대해서는 10%다 라고 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0%, 그 다음에 200억을 초과하게 되면 22% 이런 식으로 마지막 25%까지 구간을 4개의 구간으로 가지고 있는 누진세율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비례세율이다, 단일세율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틀렸죠? 단일세율, 비례세율에 대한 특징은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시 유보로 소득 처분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고요. 자, 감가상각은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과대로 하게 되면 손금 불산입이다 라고 해서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고요. 자산에 대한 차이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에 유보로 처분하는 거 맞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에도 아직 퇴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과도하게 규정을 초과해서 인식을 했다면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도 역시나 부채와 관련된 부분으로 자산 부채에 영향을 주는 건 유보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자, 이미 금융기관에 이자가 지급된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그 이자 비용으로 기록한 부분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비중에 대해서는 그 이자 비용이 어떻게 업무랑 쓰였다고 할 수 있니? 업무랑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 아무리 금융기관이든 어디에든 네가 이자를 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인정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송금불산입인데요. 이거는 특별하게 자산과 부채의 변화가 아닌 비용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로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금액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즉시상각의제로 봅니다. 즉시상각의제가 뭐냐면 감가상각을 즉 우리가 자본적 지출로 하게 되면 자산의 취득원가에 넣어서 앞으로의 기간 동안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면 송금으로 처리할 건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한꺼번에 수선비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 회사가 비용으로 다 인식을 했어? 그러면 인정해 줄게. 즉 모두 다 수선비가 아닌 즉시 감가상각한 걸로써 내가 생각해 줄게. 그러면 수선비가 됐든 감가상각비가 됐든 똑같은 비용인데 뭐가 문제가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감가상각 쪽으로 오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맞아요. 수선비랑 달리 감가상각 쪽으로 오게 되면 한도가 걸리죠. 그래서 한도 초과가 되면 또 송금불산입을 하고서 그와 관련해 유보 처리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할 경우에 소득 처분이 다른 걸 물어봤어요. 역시나 자산과 관련된 이 부분은 뭘로 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유보로 보고 있었죠. 하지만 접대비에 대한 한도 초과, 이 접대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그 음식점에 가서 여기서 접대를 했는데 한도 초과된 비용이에요 라고 하면서 추가로 내가 뭐 소득세를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미 그 음식점은 매출 잡아서 자신의 사업소득 신고가 다 이루어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접대비에 대한 한도 초과는 그냥 기타 사유 유출로 하고서 사후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정기부금의 한도 초과액도 마찬가지 기부받은 단체에 가서 추가적으로 소득세 과세할 필요 없고요. 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보증금과 관련해서도 임대소득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임대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가 시키는 대로 세금을 추가적으로 계산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기타 사외유출이다 라고 해서 사후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죠. 하지만 이 감가상각에 대한 자산의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가 필요한 유보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보기 안에 들어갈 용어를 기재하세요 라고 했는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과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됩니다. 다만 거래처별로 한 달 1여월에 공급가액을 합해서 다시 말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렇게 한 달치를 한꺼번에 해서요. 이달 말일자를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로 해서 2022년 5월 31일 이렇게 연월일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6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이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에 말일을 뭘로 한다는 거예요? 작성 연월일로 해서 작성해 줄 수 있더라. 그래도 유효한 세금계산서이더라. 자,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이렇게 4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끝나면 과세기간이 종료하고 나서 3개월이 되는 날 말일까지 이렇게 법인세에 대한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얘는 아예 시작 자체가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니까요. 이때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언제겠어요? 6월 30일이겠죠? 자, 그래서 6월 30, 63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혹은 6월 30일 이렇게 날짜 쓰는 예시대로 써주셔야 되겠죠. 자, 법인세법의 계산 순서인데요. 사실 법인세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구하세요 라고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각 사업연도에다가 뭐를 빼서 이, 비, 소 빼라고 하죠. 이는 2월 결손금이요. 이렇게 2월 결손금부터 비과세 소득공제를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4단계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한다거나 이런 문제들도 나오지만요. 이번 회차는 간단하게 공식을 물어봤고요. 이, 비, 소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죠.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입니다. 자, 조업도의 증감에 따른 변동비, 고정비, 원가 행태. 자, 조업도가 증가한다. 조업도라는 건 물건의 생산, 재료의 사용량. 그래서 조업도가 있고요. 여기에 원가가 있습니다. 총 변동비는 증가한다. 맞아요. 전체 변동비는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했죠? 자, 고정비 볼게요. 고정비도 쭉 그래서 총 고정비는
조업도와 상관없이 증감에 상관없이 일정하더라. 자, 하지만 뭐는 달라지더라. 이 단위당 고정비는 달라집니다. 조업도를 늘리면 늘릴수록요. 그 하나당 들어가는 원가는 점점점 감소하게 되죠. 자, 반대로요. 조업도를 감소하게 되면 다시 원가는 높아지는 행태입니다. 따라서 조업도의 감소에 따라 단위당 고정비는 점점점 증가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8번 들어가도록 할까요? 단계 배분법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전에 회차에서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단계 배분법은 우리가 이제 보조 부문이 A 부문, B 부문이 있고 제조 부문 X, Y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A 부문이 1순위다 라고 하면은 A 부문 1순위는 자신의 원가를 같은 보조 부문인 B 부문에도 배분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요 1순위에 대해서는 B에도 배분하고 X, Y 제조 부문으로 배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요 B 부문에서는 그럼 A한테 받았던 A1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2가 있고 A3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 A1에다가 B 자신 자체에 발생한 원가가 있어요. 그래서 B 원가에 A1 원가를 더해서 배분을 해주는데 얘가 2순위가 된 거잖아요. 2순위. 그럼 2순위이기 때문에 1순위에게는 원가를 배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나머지로 배분만 하는 거죠. 그래서 B1, B2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1순위와 2순위를 정할 때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 얘기고요. 자, 부문 명칭의 가나다 순서 A가 먼저고 B가 먼저예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있냐면 이걸 C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C가 먼저 1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A다, B다 이런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건 명칭의 가나다 순서랑은 상관이 없다. 자, 금액이 크다. 보조분비. 이 C쪽 금액이 더 크다. B쪽 금액이 더 크다. 더 큰 쪽을 1순위로 놓는 거죠. 그 다음 다른 보조부문에 대한 용역 제공 비율 크기. 만약에 요 C 부문이 B로 줄 때는 0.1%만 주고 나머지가 90%가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C 부문과 그 다음에 B 부문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조부서로 갈 때 원가가 뭐 30%밖에 안 된다더라.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누가 1순위로 정할 건지를 정할 수 있겠죠. 자, 특정 보조 부문의 제공 용역을 이용하는 다른 보조 부문의 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배부하는 쪽을 좀 더 정확하게 배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순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가나다라 순서는 정말 밑도 끝도 없다. 그쵸? 자, 그 다음 갈게요.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고요. 지금 공정 초기에 재료는 전량 투입하고 있고요. 자, 선입 선출법에 따라서 적용을 해서 재료 원가의 총 완성품 수량을 계산하래요. 자, 보통은 여러분들 우리가 선입선출법으로 가공비 환산량을 구하세요 라고 했었고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요 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재료에 대해서고요.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한대요. 보통 우리가 푸는 문제들의 기본 세팅값이죠. 재료는 공정 초기, 가공비는 균등하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여러분들 혹시 제가 본강의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어떤 거 있냐면요. 선입선출법에 대한 재료비 환산량은 착수량이에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자,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제공품에 대한 T계정 그려다 놓고요. 기초 200개, 그 다음에 단기 완성이 1800개, 그 다음 기말이 500개 40%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차대변 밸런스가 맞춰야 되죠. 그러면 대변의 합계가 지금 2000 몇 개가 되는 거고요. 300. 차변도 2300이 되는 거죠. 자, 착수량이 몇 개가 되겠어요? 착수량은 여기에 2100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2100개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원래 착수량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고요? 자, 보세요. 기초의 수량에 대해서는 몇 %까지 진행했는지 얘기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기초에 이미 시작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이미 재료가 다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면 완성된 1800개 중에서 선입선출법으로 200개는 이미 완성이 먼저 될 거예요. 그러면 1800개 중에 당해년도에 착수해서 완성된 것은 몇 개만 가능한 거다? 1600개. 자, 그러면 이 1600에 대한 재료가 당연히 투입이 되었을 거고요. 또 하나, 500에 대해서는 완성하지 못했어도 공정을 초기에 시작하는 시점에 재료가 모두 다 투입이 되었겠죠. 그래서 두 개를 다 더하시면 2100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30번입니다. 보기의 내용을 이용할 경우 매물원가를 구하래요. 자, 매물원가다. 이미 발생해서 장부에 기록은 되어 있으나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 그걸 바로 매물원가라고 하는데요. 자, 주식회사 생산성은 현재 정상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에 제조원가는 100만 원이요. 즉, 장부에 재고자산 가격이 10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왜냐? 자, 우리가 재고자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안을 수립했다는데요. 첫 번째 안, 20만 원을 투입해서 50만 원에 팔겠대요. 자, 그러면 50만 원의 이득이 생기긴 하지만 20만 원의 투자 비용이 발생하니까 순수하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32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대안, 재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재활용센터에 팔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1번을 선택할까 2번을 선택할까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장부에 기록된 100만 원은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아이고 100만 원짜리를 어떻게 이렇게 팔아? 그럼 영원히 못 팔죠. 자, 그래서 얘는 머릿속에서 지워야 되는 매물원가입니다. 정답은 100만 원이었죠. 자,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요. 둘 중에 뭘 선택할래요? 라고 했을 때 1번 대안을 만약 선택하게 된다면 1번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된 2번의 가치. 이건 뭐라고 부를까요? 기회원가, 기회비용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특정 대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한 가치. 사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들 중 가장 비싼, 가장 큰 가치를 우리가 매물원가라고, 기회원가라고 할 겁니다. 자, 매물원가는 장부에 기록되었지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자, 31번 갑니다. 생산성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다음 보기는 원가 계산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라고 해서 예정 배부율을 계산해 보라고 하죠. 자, 보통은 우리가 과대배부냐 과소배부냐를 묻거나 아니면 실제 배부액이 얼마였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예정 배부율을 물어봤어요. 자, 보통은요.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을 곱해서 제조간접비 배부액 사전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액 간단하게 사전원가라고 쓸게요. 그 다음 제조간접비 배부액 사전원가에다가 실제 제조간접비인 사후 원가를 차감했을 때 플러스면 과대배부다, 마이너스면 과소배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학습합시다 라고 제가 이 나름대로 공식을 알려드렸어요. 자, 실제 직접 노무시간이다 라고 해서 조업도죠. 바로 이게 7,000시간. 그 다음에 자, 예정 배부를 구하는 문제였고요. 사전 제조간접비를 알아야 돼요. 자, 실제 제조간접비가 315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배부 차이가 마이너스 35만 원이겠네요. 자, 그러면 요 35만 원과 315만 원을 다 더해주시면 얼마예요? 350이었다. 350이 아니라 더해주면 안 되겠군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니까 200만 원대가 되겠네요. 자, 계산기 해볼게요. 315만 원 마이너스 35만 원이요. 라고 했더니 280. 아, 사전에 제조간접비 배부가 280만 원밖에 안 됐었구나. 그래서 너무 과소배부가 되어 있었구나. 280만 원에다가 우리가 뭘 나눠주시면 바로 이 7,000. 나누기 7,000 해보세요. 그러면 아하, 여기 예정 배부율이 400원이었구나. 7,000원에 400원의 예정 배부율을 곱해서 280만 원이 나왔고 280만 원에 대한 제조간접비 배부액에 실제 원가랑 비교했더니 너무 실제 원가가 많이 발생했어. 배부를 너무 적게 했다라고 해서 과소배부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주식회사 생산성은 2022년도의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목표 이익을 얻고자 한대요. 자, 보니까요, 여러분들 목표 매출액을 계산할 때 시기나 뭐 매출액이나 고정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목표 이익을 고려하기 전에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에 대한 공식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손익분기점의 이 매출액이다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때 만약 저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다라고 한다면 고정비 F-C를 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공원이익률로 나누시면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 나와요. 공원이익률이 뭐겠어요? 매출액의 60%가 변동비율이다라고 한다면 매출액의 40%가 뭐가 된다? 공원이익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계산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계산하도록 했냐면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목표이익을 더 구하래요. 즉 내가 벌어들여야 되는 돈이요. 단순하게 고정비만 커버해서 제로 지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목표이익에 대해서 즉 매출액의
10%, 즉 0.1S만큼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이게 제로가 나옵니다 라고 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0.4S, 그 다음 0.4S를 기록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0.4에다가 0.3을 차감해 주시면 될 텐데,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만약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우리 매출액이 있어요. 매출액에 대해서 목표 이익을 달성하고 싶어요. 그러면 매출액에다가 매출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손익분기점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변동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텐데, 변동 비율이 지금 60%래요. 자, 그래요. 그러면 매출액에다가 이 변동 매출액에 대한 부분 0.6S 변동비를 차감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도 차감을 해요? 고정비도 차감을 하죠. 그리고서 나오는 게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0.1S. 네. 매출액의 10%만큼의 이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계산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1-0.6이다 라고 하면 0.4S-FC 고정비 차감해주고 0.1S. 자, 그 다음에 얘를 여기로 이동시키고 얘는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겠네요. 그러면 0.4S에다가 0.1S 그리고 FC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0.3S가 되죠. 그러면 0.3S에 FC 이렇게 해놓고서는 S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면 된다? FC 고정비를 0.3으로 나누면 매출액이 됩니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요 FC를 0.3으로 이렇게 계산할 줄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매출액 쓴 거예요. 이 매출액에다가 매출액의 60%에 해당하는 부분이 변동비였고, 여기에다가 고정비까지 다 뺐어도 회사에 뭐 매출액의 10%만큼은 이익이 발생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었던 거죠. 근데 다만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처리했을 뿐이지 결국에 계산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목표이익을 고려해서 판매량을 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었겠지만 또 차근차근 공식을 하나씩 풀어서 하다 보면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이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고요. 실무는 또 실무 강의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